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방송뉴스의 왕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재환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국가 지도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이공계가 각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공계 출신 지도자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공계 출신 사회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걸까요?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글쓰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아래서는 이공계 출신이 전문적인 글쓰기와 말하기 훈련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원자력공학도들 역시 국민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글쓰기와 말하기 같은 소통 스킬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글쓰기와 말하기 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업으로 삼는 기자입니다.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을 문필업이라고 하는데요. 소설가, 작가, 기자가 대표적인 문필업 종사자죠.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한때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90%가 넘었죠. 하지만 이제는 직업을 떠나 글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소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문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회사에서 기획서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적으로는 SNS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일까지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저도 이공계 출신이라 그럴까요? 글쓰기도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 물으면 머릿속에 빠삭하게 아는 내용도 표현이 잘 안 되니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되어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죠.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거라 봅니다. 오늘 같이 잘 쓰고 잘 말하는 법 확실히 배워봅시다. 기자님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글을 가장 못 쓰는 직업군이나 유형이 따로 있었나요? 네.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이공계 출신이 글쓰기와 말하기 역량이 부족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을 공용어로 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언어보다는 수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서도 공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그렇군요. 저도 공대생으로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는 수학 때문에 글을 잘 못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공계도 결국 글쓰기로 모든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보고서, 논문, 보도자료, 계획서 등이 모두 글쓰기죠. 과제 제안서, 기획안도 모두 글쓰기죠. 그래서 이공계가 졸업 후 처음 3년은 수학 공부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 3년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글쓰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너무 빵 터졌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네요. 혹시 2년 전쯤에 출간돼서 인기를 끌었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글쓰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사회적 메시지는 대부분 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만일 글쓰기에 익숙하지 못하면 재주가 많아도 쓰임받기 어렵죠. 글쓰기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박사님, 박사님이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글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 서적도 있을 것이고 논문, SNS나 문자 메시지도 있고 매일 포털 사이트 통해서 기사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글이 기사가 대표적인데 기사야말로 실용 글쓰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본질은 정보 전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는데 되도록 빨리 그리고 널리 익히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문학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문학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학적 기법이 활용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사와는 정반대죠. 그럼 모든 기사가 간결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기사는 객관적 사실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일종의 원형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형식의 기사와 오피니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들 수 있는데요. 기획기사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넘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 활용됩니다. 기획기사의 구성과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르포르타주입니다. 기사 앞에 이렇게 대괄호 하고 르포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특정 사안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의 발생 기사와는 달리 르포는 기자가 현장에 직접 침투해서 묘사하듯이 글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르포 기사가 발전한 곳이 미국인데요. 20세기 초 금주령이 내려진 시기에 기자가 마피아 조직에 위장 잠입을 해서 밀주 제조 행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기사를 낸 것들이 꽤 유명합니다. 혹시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기억나는 르포 기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걸 취재한 르포 기사를 봤어요.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다 보니 긴 기사인데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읽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만 그대로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르포 기사가 사람들 마음을 더 움직이는 힘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BBC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기억합니다. 2011년 9월이니까 사고가 난 지 6개월 지났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물리학 교수인 킴 알칼릴리 교수가 후쿠시마 지역에 직접 가셔서 군데군데 방사선 농도를 측정하고 방사선 오염이 원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저는 이때 사실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은 그 사실 보도보다는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다룬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답이 안 나오는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피니언과 사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기사는 아니지만 언론이 가진 고유의 논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설과 오피니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설은 논설 의원 등 신문사 내부 필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대부분 무기명이고 신문이 지향하는 바가 가장 크게 녹아들어가 있죠. 오피니언은 통상 기명 칼럼을 지칭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소속, 얼굴을 밝히고 쓰는 글입니다. 오피니언 필진의 경우는 언론사의 논조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피니언 실전 기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글은 2017년에 탈원전 정책이 발표될 무렵에 제가 조선일보에 기고했었던 오피니언입니다. 당연히 뭐 제 생각과 주장이죠. 그전에도 이런저런 글들을 쓴 적이 있었지만 신문의 오피니언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실감했던 글입니다. 이 글이 나가고 난 후 며칠 후부터 갑자기 인터뷰하자는 기자님들이 많이 나타나셨고 뭐 강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누가 연락을 하기를 제 글을 조갑재 TV에서 조갑재님께서 읽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 그 언론사들의 경우가 이제 스탠스가 달라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20%가 배출 기준치 미만이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 말은 오염수의 30%는 배출 기준 이하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도 불행히도 대중이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배출 기준 초과라는 말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은 어떻게 기사거리를 찾고 기사를 쓰시나요? 먼저 기사가 생성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취재 기자는 국회든 법원이든 산업계든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출입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나와바리인 셈이죠. 기자님이 이렇게 나와바리 이런 단어 쓰셔도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넘어가 주시죠. 네. 보통 해당 출입처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쓰거나 이곳에서 만난 취재원을 통해 소스를 공급받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지는 기자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바로 데스크 개념인데요. 중요한 기사의 경우 기자가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데스크와 협의를 해서 기사 방향 등을 정합니다. 취재기사가 기사를 써서 올리면 차장, 국장 등 복수의 데스크가 검토를 해서 수정하고 출고를 합니다. 그럼 기자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기자 이름이 명기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 기자가 일종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기자 한 명에 의해 다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데스크가 보안 취재를 지시하거나 일부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스크가 오탈자나 문장만 수정한다고 보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게 오피니언과는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오피니언은 외부 필진으로부터 기고문을 받는 건데 통상적으로 기고문은 오탈자 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덜어는 자기 글에 손을 대는 걸 아주 싫어하는 필진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글에 손대는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환영입니다. 경험상 글이 나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의견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좀 거절이죠. 그러나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신문사는 써준 대로 실어주는 것이 장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문사는 빨리 게재해주는 인터넷판이 있는 신문사도 있고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처럼 사회적 임팩트가 큰 것이 장점인 데도 있고요.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데스크 의견과 맞아야 됩니다. 좀 강합니다. 또 전문지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 매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용 글쓰기의 정점에 있다는 기사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기사를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때론 비판적으로 읽고 공감하면서 읽기도 하는데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이공계 분들은 공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딱 걸렸네요. 공식 대입이 가능하면 문제가 참 쉽게 풀리잖아요. 글을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 TV에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식당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리와 식당 운영을 코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식당 주인이 자기 음식의 맛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못하는 것이죠. 글을 쓰고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다시 읽어야 하는데 읽지 못하면 고치지도 못하고 마무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전문적인 글쟁이가 아니어서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면 글쓰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는 독법, 이른바 행간을 읽는 법도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도 기자는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집을 통해서죠. 혹시 편집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맞춤법 검사 이런 건가요? 편집은 배열과 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객관적 사실로 이루어진 문장 5개가 있습니다. A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A는 학창시절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웠다. A는 B의 지갑을 훔쳤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A에 대한 정보인데 1번, 3번, 4번, 5번을 순서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A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B의 지갑을 훔쳤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던 장발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1번을 빼고 2번, 3번, 4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A는 학창시절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웠다. B의 지갑을 훔쳤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왠지 학창시절 좀 놀던 애가 커서 도둑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똑같은 문장들인데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공, 즉 편집 과정에서 사실들은 어떤 하나의 의미와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편집하느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느냐가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사실이 누락됐는가, 그리고 어떤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신문은 기사가 있고 사설이 있죠. 기사는 사실 위주고 사설에는 데스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요즘엔 기사에도 의견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런 소재를 다룰까? 왜 이런 방식과 이런 논리로 전개가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데스크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가려서 읽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세상에서
보여주는 창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업 언론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주로 칼럼 기고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네요. 칼럼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장력, 흔히 말해서 글발이 있으신 분들은 일필휘지로 척척 써내려가지만 처음 칼럼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어쩐지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뜨끔합니다. 사실 저는 교수님한테 매일 몇 줄 쓰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물론 글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3분 정도 제 경험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칼럼 썼던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건 이걸 제가 어디서 제대로 배운 글쓰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글을 쓰기 전에 저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또 주제라고 하죠. 이것 없이 글을 쓰는 것은 글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소재들을 다룰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것들을 먼저 결정해 놓고 글을 써야 합니다. 일단 글을 써놓고 나서 글을 이제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선 글을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건 이해가 안 된 글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을 읽을 때 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00자밖에 안 되는 글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없다는 건 잘못된 글입니다. 마치 일필휘지처럼 쓴 것처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글이 탄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해 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정치법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회수 선생님이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어떤 정치법의 예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글을 써오라 그러면 이렇게 써옵니다. 나는 사방에서 매미들이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목청을 다해서 발악적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는,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오솔길을 혼자 쓸쓸히 걷고 있었다. 이렇게 써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회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다. 오솔길은 비좁아 보였다.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발악적이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정치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한 문장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기입니다. 보통 컬럼은 4000자 이렇게 안 씁니다. 한 2000자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3000자 내지 4000자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줄입니다. 2000자로. 그렇게 되면 수식어, 군더더기를 떼내지 않으면 2000자를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띄어내고 나면 사람들이 글을 탄탄하게 썼다 그럽니다. 실은 탄탄하게 쓴 게 아니고 조린 겁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은 내가 어떤 의미로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읽힙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한테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뜸들이기입니다. 보통 밥 짓고 나면 뜸들이죠. 글 쓰고 나면 한 3일 정도 내비둡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그 글이 잊어버려질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3일 후에 다시 쳐다봅니다. 그러면 빈틈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뜸들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글 쓰다 보면 이거 맑은 정신으로 한번 쫙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맑은 정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 쓰는 자세입니다. 독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연설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항상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써낸 원고를 읽는 거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자들을 예우한 것이거든요.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존중한다는 뜻은 좋은 글을 쓰는 겁니다. 대충 아무 얘기나 해놓고 나서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런 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또 제 글을 다른 사람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남들이 수정하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가 많습니다. 또 원자력계에서 어떤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방어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를 내리고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 저러려면 글을 왜 썼나, 오히려 저러다 보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의견의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칼럼 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규격화된 훈련을 권합니다. 이공계 분들께는 이런 훈련 방식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용과 대입이 확실한 편이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피니언은 기본적으로 사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색깔과 주장을 드러내는 것인데, 중요한 건 논증의 구조입니다. 영미식 오문단을 차용해서 만든 툴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장, 근거, 사례, 강화, 결론, 이런 두 가지 구조나 도입, 설명, 주장, 강화, 결론이라는 중괄식 구조가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조 선생님께서 쓰신 칼럼을 토대로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글의 길이는 1500여 자로 무난합니다. 구조를 보면 도입, 설명, 주장, 주장 강화, 결론의 중괄식 구성입니다. 개요를 한번 볼까요? 도입 부분에서는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설명 부분에서는 파리협정에서는 원자력을 저탄소 발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장 부분에서는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다. 주장 강화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은 저탄소 발전원이지만 단점이 많아 대안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원자력 에너지를 보호, 발전시켜야 된다. 논리 전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가다듬어 볼까요? 일단 이 글은 A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임을 밝히면서 해당 인물이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론치곤 섹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A 대표가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를 겨냥해서 발언한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속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A 대표가 속한 집단이 탈원전 단체라는 점을 명시해서 이들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서는 약어와 전문 용어가 많아서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발음할 수 없거나 인식할 수 없는 단어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읽기를 멈춥니다. 여기서는 COP6-2라는 약어가 여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원자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인 상식 수준을 넘지 않는 독자를 가정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주장 부문을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부분은 사족입니다. 오피니언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만 물어뜯는다는 생각으로 싱글 포커싱을 유지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문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장은 간결해야 합니다. 저탄소와 미세먼지 감소라는 목적을 한 문장에 담으면 힘이 약화됩니다. 이제 주장 강화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원자력의 비교 우위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태양광 에너지 활용의 곤란함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나 석탄 발전은 맥락을 오히려 흐트러뜨리니까 삭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구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장만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국보급 경쟁력을 갖춘 우리 원전 기술을 더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저자의 의견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글은 남에게 읽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글에서 환경단체 이땡땡 대표님의 이름을 쓴 것이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글은 정답이 없죠. 더 보면 더 좋아집니다. 항상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we are shrewd enough. 우리가 영민하다면 항상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보니 제가 봐도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은 글입니다. 글을 아주 논문 쓰듯이 썼네요. 그래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니 글이 아주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나름 코멘트 받아서 수정한 건데 아무래도 공대 출신들에게만 코멘트를 받다 보니 전형적인 공대 실수가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첨삭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네, 글쓰기 실력은 역시 많이 써야 늘어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교한 논리 구성을 갖춘 글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구만큼 글쓰기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공대생 중에 가장 글 잘 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전! 전문가의 경우 달변이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와 수다 떨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결론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그냥 말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결론이나 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연단에 나와서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떠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말하는 동안에 전달의 효과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빼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말을 조금 더듬는 것도 대중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말하기의 결정판은 제가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때 그 질의응답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해야 됐고 지체 없이 답을 해야 됐고 또 눈높이를 맞춰야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원자력의 필요성을 많이 호소했고 시민들과 얘기할 기회도 참 많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원자력이 참 다 좋은데 원자력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글로 쓰거나 시각적 자료가 있을 때는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여러 수치, 다양한 단위 이런 거 설명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설명해도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아무튼 원자력은 위험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시더라고요.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게 첫째, 이 설명하려 하기 전에 공감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라. 그다음에 둘째, 말로 설명할 땐 이과 감성 풍부한 수치, 단위 이런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문과적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이거였습니다. 가령 100mS 초과시 암 발생률이 0.5% 증가한다. 또는 우리 몸에 7100크렐의 방사능이 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공계 사람들에겐 나름 쉽게 풀어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돌아서면 까먹는 수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국제적인 기준 대비 한참 낮아서 안심하셔도 된다 하거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말을 많이 해버릇하니 조금은 늘더라고요. 말하기도 글쓰기 못지않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막상 만나면 말이 어눌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글은 그저 그런데 달변이어서 실제로 만나면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전공이 다르긴 한데 저는 사실 말하기가 소통에 있어서 글쓰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결국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훌륭한 말하기 스킬을 가지고 있을수록 호감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특히 기자들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자님께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공짜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다년간의 기자 생활로 얻은 소중한 팁들이라서요.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밥 한 끼 사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수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얻은 팁을 밥 한 끼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드려야죠. 저도 한 자리 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끝나고 바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예. 기자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언론사들도 성향이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자와 나눈 이야기는 다음날 바로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자는 일단 기사거리, 그 중에서도 특종, 단독 보도에 목말라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기자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이 사람이 방금 한 말이 기사가 될까? 기사화하면 어떨까? 등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한 마디 툭 던진 말이 그 다음날 대서특필되기도 하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오늘 기자님과 무슨 얘기를 했더라. 오늘 들으신 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시죠. 기사거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도 바로 공무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아시나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1988년 11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동독 정부는 누구나 국경을 건너서 출국할 수 있다는 이른바 신여행법을 공표하면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출신 언론사의 특파원이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선정당당 비서인 윈터 샤보브스키한테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샤보브스키는 별 생각이 없이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생략한 채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이라고 즉흥적으로 말했는데 이 말을 받아 적은 기자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뉴스를 보던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향하는 검문소로 갔고 당황한 경비병들이 검문소의 문을 열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조심성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지정학 구도를 바꿔버리는 사태를 야기한 겁니다. 우연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필연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통일이 될 여건이 무르익었는데 실수가 트리거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역사에 남을 오보 사건이면 틀림없죠. 언론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그 기자들 앞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전문가로서 만난 것일 텐데 전문가 행세를 하지 말라니요. 무슨 말이죠?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특징이 내가 최고다라는 그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자의식이 강하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기자들을 상대하면 어라?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네? 한심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대화하던 도중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몰라요? 아니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참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면 그냥 받아 적으세요. 이런 종류의 말을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다음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 많습니다. 특히 흔히 메이저 언론사라고 부르는 방송, 신문 기자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덤벼들면 되레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쳇, 박사 또는 변호사면 다야? 그거 되게 교만하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써줄 거는 안 써주고 안 써줘야 될 거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가면서 오히려 사면초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초를 쓰는 사관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고 들은 대로 적으니까 왕이 실수를 하면 그것 좀 지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달라고 했다고 적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글 수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기사 수정 요청을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저는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가지고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 학교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보도자료에 제가 학교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열심히 활동 참여했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실망할까 봐 휴가 중인 기자님께 요청해서 겨우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기자들은 설득도 잘 되는 존재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소속 집단의 견해를 꾸준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지 마세요. 뉴스는 언제나 새로운 소식이어야 됩니다. 지난번 기사화됐던 사례를 자꾸만 중언부언하면 기자들은 여기 이제는 소재거리가 떨어졌구나 하고 떠나버립니다. 항상 새로운 기사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달리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홍보실이나 공보라인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프로세스를 뿌리내려서 언론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한 일종의 과정인 거죠. 학과 공부, 연구, 논문 발표만 해도 바쁜데 이제 기자님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말하기와 글쓰기까지 배워야 하다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힘냅시다. 원자력은 공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소통 연습을 함께 배워서 실천해 나가야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인을 위한 잘 말하고 잘 글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물론 저는 잘 읽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과목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기자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항상 기자님 만날 때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글 쓰는 법이라든가 기사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제 경우에는 여러 기자님들이 저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실하게 답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도 느껴지고요. 또 갑자기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배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자님들하고 신뢰관계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경우에는 기사가 영 엉뚱하게 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기자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계에도 이러한 어떤 글쓰기와 말하기 방법을 잘 숙지하고 또 좋은 언론과의 관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